일단은 최근 시장 상황을 네. 일단 대표님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부터 좀 궁금합니다. 요즘 네. 어떤 생각 드세요? 일단 뭐 시장이 유례없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올해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 넘게 이제 지수가 그렇죠. 상승을 했고, 뭐 올해 이번 주 들어가지고만 해도 코스닥이 뭐 한 20% 맞습니다. 정도 또 오늘 상승을 이번 주 했잖아요. 한 주만 정말이에요. 네, 저는 세계적으로도 이런 지수 상승률을 나타내는 국가, 뭐 그런 지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뭐 제가 이제 살펴본 바로는 홍콩의 지수가 이제 한 7% 정도 오른 것으로 해서 이제 주요국 지수 중에서는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뭐 홍콩이 홍콩 정도? 정도가 되는 것으로 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주가 상승의 배경을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멘텀 그리고 펀더멘털 그리고 수급 이렇게 세 가지 요인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삼박자가 제대로 맞아 떨어진 환경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은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그런 뭐 금융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맞습니다. 네. 세제 혜택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이런 모멘텀에 대한 확실한 그런 정책 드라이브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펀더멘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가 엄청난 그런 호황세의 사이클에 진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과 관련된 그런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뭐 방산이라든지 또 원전이라든지 뭐 조선, 네, 뭐, 조선이라든지 예. 이런 그 사업적인 환경들이 뭐 K 제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펀더멘털의 기반이 되는 그런 산업들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은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뭐 주식 예탁금이 지금 100조 원을 또 예, 돌파하지 아유, 않았습니까? 참 대단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박자가 잘 맞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그런 급등이 좀 너무 과도하다는 판단이 좀 있긴 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게 네. 사실 한 20년 이렇게 이상 이렇게 계속 시장을 봐왔던 분들은 이게 계량화할 수는 없는데 네.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육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지금 느낌 이런 거. 그래서 대표님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런 느낌이 어떤 걸까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삼박자가 모이는 그런 시장이 여태까지 크지 않았었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그거는 다르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뭐 섣부르게 이제 좀 그 직감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을 받겠지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이 그 상승세에 올라타는 네. 게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같이 이런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시장에 계속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올랐으니. 완전히 좀 스탑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그런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시장을 두쫑쿠라고 이제 두바이 그 쫀득쿠키 쫀득쿠키? 네 그거랑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갑자기 이제 많이 그 관심을 받은 만큼 뭐 어떤 아이템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면 네. 또 그런 그 열기가 좀 많이 그러면? 식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환율이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안정세를 보이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이제 고평가됐다라는 판단을 하는 투자자들은 좀 해외로 뭐 다시 이제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 수 있거든요. 오히려요? 네. 환율이 오르면 아무래도 이제 그 환전을 하는 네. 그런 금액들이 이제 달러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환율이 이제 떨어진다고 했었을 때는 이제 뭐 기존에 미국 주식을 투자했었던 사람들이 유턴하는 그런 자금들이 꽤 있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자금들이 또 다시 이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환경으로 접어들면서 국내 시장이 자연스럽게 이제 좀 안정화를 찾는 그런 시장으로 또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님이 어쨌든 오랫동안 그 이 중소형사들 네. 이게 탐방하시고 리포트 쓰시니까 소위 말하는 독립 리서치 회사를 운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 코스닥 시장, 뭐 코스닥 얘기를 앞서 잠깐 뭐 하시긴 하셨습니다. 요즘에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은 또 좀 새삼스럽게 좀 네. 와닿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를 좀 냉정하게 어떻게 봐야 될지. 왜냐하면 코스피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치가 뒷받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네.
주가가 뭐 80만 원이 되든 100만 원이 되든 뭐 SK하이닉스가 100만 원 넘는다고 그래가지고 큰일 났네. 저거 빨리 팔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코스닥의 최근에 어떤 흐름은 뭐 로봇주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수치가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뒷받침이 되는 이런 식이 아니라 네. 되게 장밋빛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좀 많아서 맞습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또 특히 성장주는 그런 거긴 한데 네, 그래서 자꾸 많이 올라가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요즘에 대표님 특히 조금 더 어떻게 좀 보고 계시고 이렇게 어떻게 좀 우리 시청자들이 투자자분들께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지 조언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관련돼 가지고 표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시가총액이 이제 한 4,200조 원 정도가 되고요. 코스닥이 이제 610조 원 정도가 되는데 또 딱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이제 SK 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이닉스가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는 608조 원 정도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코스닥 시장과 거의 이제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PER이라고 해서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을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가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21배 정도 지금 책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익 비율이 이제 113배 정도로 상당히 이제 네. 높은 그런 네. 고평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배 정도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PER 비중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 수익을 그렇죠. 좀 땡겨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113배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코스닥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을 좀 많이 내줘야죠. 네. 네. 이제 뭐 한 50배 언더 정도까지는 이제 좀 떨어뜨려 줘야지 되는 것이 이제 합당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해외 투자자께서는 되게 고평가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더 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뭐 시장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들 예, 위주로 좀 주가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뭐 기존의 코스닥 기업들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반도체 기업들은 조금 이제 슬로우하는 모습들을 그렇죠. 보여주고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정상화를 좀 찾아가고 펀더멘털 위주로 시장이 좀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스닥이 많이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반증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정부도 코스닥 시장을 이를테면 이제 코스피로 가기 위한 일종의 뭐 징검다리 형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현 정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약간 나스닥 느낌인 거죠. 약간 네. 성장주들이 이렇게 좀 모여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의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도 하더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어쩌면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성장주들이 좀 모여서 계속 뭔가 이렇게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키워가면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단 시작은 되게 꿈이지만 그러니까 수치가 뒷받침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금 조달하고 R&D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치가 뒷받침되는 이런 구조로 좀 가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코스닥이 그렇게 정부가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좀 판단은 어떠세요? 이게 적절한 판단이냐? 코스닥은 그렇게 가기 어려울 거야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 네. 일단은 코스닥 시장 자체가 나스닥의 그런 그 시장 모델을 본떠 가지고 만든 게 사실이거든요. 원래 그렇긴 하죠. 네. 그런데 지금 나스닥의 PER 수준이 30배 정도 수준입니다. 30배밖에 안 돼요. 네. PER 수준이 3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닥은 113배고. 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고평가가 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런 시장이 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나스닥 그 시장을 본떠서 만든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그런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예. 네, 코스닥에 이제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지 않는데 많지만 그 기술이 기술, 좋아서. 네,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창구를 통해서 2018년도서부터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엄청나게 상장이 됐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이 된 기업이고, 그 회사가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를 네. 그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익이 발생된 시점은 2024년도서부터 수익이 발생이 됐거든요. 얼마 안 됐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을 대표하는 1위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코스닥이 뭐 나스닥을 따라가는 그런 지수가 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좀비 기업을 좀 퇴출하고 맞습니다. 뭐 네. 여러 가지 이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진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기업들 가운데 이제 기술 특례로 상장된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거든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제도를 이제 좀 악용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좀 잘 그 이용을 해서 해외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는 해외에서는 상장하기가 어려운 어렵기 회사들인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술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원래는 국내 기업에 한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좀 제도를 바꾼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기업도 된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상장을 시켜줬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가 이제 소마젠 같은 기업인데 지금 뭐 주가가 그때 공모가 대비해서는 뭐 한 20분의 1 토막 정도 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어떤 기업들이 이제 좀 퇴출이 되거나 그렇죠. 뭐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다 보면 당연히 이제 뭐 PER 수준도 정상화가 될 것이고 뭐 대외적으로 봤었을 때는 신뢰도도 높아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제 좀 정상적인 네.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말씀하셔도 저도 그냥 덧붙이자면 20년 전과 비교한 그 데이터를 보니까 나스닥이 20년 전에 5천 개 정도였던 게 지금 3천 개로 줄었다고 그러더군요. 네.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오히려 반토막 가까이로 줄었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계속 이제 시원찮은 애들은 퇴출시키고 네. 괜찮은 애들은 계속해서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늘어만 왔던 네,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아까 퍼가 133배가 나오는 것도 네. 결국은 좋은 회사들도 수익이 많이 나는 회사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회사는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치가 왜곡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그러니까 우리 코스닥 시장이 정말 지금 113배 나오는 게 진짜 한 4, 50배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수익도 잘 나고 시장도 이렇게 성장성도 있고 이런 네. 것들이 좀 겸비되는 시장이 되려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시장의 건전화 이런 부분들이 좀 확실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뭐 원래 지금 예정된 질문도 좀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내용도 좀 몇 개 좀 빼고요. 그 다음에 요건 아마 좀 사람들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의 금융 투자가 대부분 지금 순매수의 대부분인데 지금 네. 코스닥 시장을 보면 그게 대부분 개인들의 ETF 자금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런 어떤 변화를. 네. 일단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기업들의 이제 개별 종목들은 변동성이 또 많이 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개인들이 이제 ETF 투자를 많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변동성을 좀 해지하고 싶은 그런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테마, 그러니까 뭐 로봇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테마가 갑자기 이제 그 등장을 하게 됐었을 네. 경우에 개인들이 이 원전 안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어떤 한두 종목을 피킹하기보다는 이제 바스켓으로 담고자 하는 그렇죠. 그런 요구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종목만 주가가 안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포모가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ETF, 그 관련된 ETF를 사는 그런 네. 문화가 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레버리지로 주식을 사는 게 좀 어려운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수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신용으로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아. 부분들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수요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들 때문에 이제 ETF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그 ETF 자금들이 많이 이제 쏠림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그렇죠. 좀 우려감들이 생기고 당연히 있는데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그 정부 정책도 그렇지만 뭐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중소형 기업들이 좀 뒷받침이 돼줘야지 이제 이 시장이 그럼요. 효과적으로 그럼요.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지금은 너무 이제 ETF 그런 종목들이 대형주 위주로 투자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ETF 자금이 만약에 이제 빠져나간다고 했었을 때는 지수의 하락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런 중소형 개별주들까지 다시 오르지도 못했는데 영향을 받는 그러면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런 쏠림 현상들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이 좀 조정을 뭐 건전한 조정이 되더라도 어쨌든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또 화들짝들 놀라셔서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네. 또 내가 고점에 물리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또 이제 빼실 수가 있을 텐데 어차피 ETF 상품도 뭐 개별 종목처럼 사고팔고가 뭐 용이하니까 네. 거래량만 주받침이 된다 그러면 네. 또 시장이 또 갑자기 확 또 냉각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장이 굉장히 급박하게 오르고 있고 수급도 막 쏠리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네. 상황. 대표님 보시기에 이런 시장에서는 좀 투자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네. 시장 대응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까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맞습니다.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뭐 그 밸류에이션들이 너무 이제 터무니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이거를 이제 좀 너무 거부하기에는 시장을 너무 대응을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AI와 로봇이라고 하는 그런 섹터는 예. 갈수록 이제 뭐 세계를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일부의 관심들은 꾸준하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런 기업들 가운데에서 실적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는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좀 고평가돼 있다고 하는 시장에서 나름의 그런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대안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뭐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뭐 앞서서 저희들이 이제 뭐 시가총액과 PER 수준에 대해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봤지만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PER 수준이 아직도 이제 30배가 안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조선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은 조정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런 투자 대기 자금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당분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뭐 이런 식의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이제 거의 다 삼성전자는 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하이닉스 지금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왔는데 기존에 좀 주도했던 섹터 중에서 조금 요즘에 최근에 조금 이제 쉬어가던 데가 자동차 쪽인데 오늘 네. 현대차가 3.5%, 오토에버 7% 이렇게 해서 현대차 쪽이 또 오늘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뭐 로봇이 다 좋은 건 아니고 현대차 쪽이 좀 좋은 걸 보면 결국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뭔가 숫자가 네. 뒷받침이 좀 되고 네. 그러면서도 업황 자체가 뭔가 좀 이렇게 좀 뒷받침이 되는 이런 데들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반도체가 아닐 경우에는 반도체가 좀 쉴 때 네, 그런 확실히 순환매가 좀 되는 장세인 예,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참 좋은 거는 이렇게 하여간 빛이 이럴 때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최 대표님과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